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6명으로 또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세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오늘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300명대, 400명대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다가 이제는 3, 4, 500명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꾸준한 지금 증가세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6명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국내가 4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주간 발생하는 숫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동일요일 발생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3월 2일 날 426명이었던 게 3월 중순에는 450명을 거쳤다가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이제 491명까지 올라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중에 피크치도 보시면 3월 첫 주에는 주중에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날 426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월 중순에는 450명에서 470명 정도 되다가 3월 말로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490명, 500명 거의 근접한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완만하지만 약간의 이제 증가세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안심스러운 측면은 우리가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80세 이상이 그동안도 단위 인구 10만 명당 249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연령별로 놓고 봤을 때도 제일 많이 환자가 발생한 군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3월 30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이런 고령층에서의 발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선제적 진단 검사의 영향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연령대의 분들이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었던 어떤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효과도 이제 일부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쨌건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감염 관리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어쨌건 지금 고령층에서 감염이 약간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이 되지만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어떤 발생 현황은 아주 완만한 증가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동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단계를 좀 강화한 부분도 있는데 비수도권 어제 나온 확진자 보면 부산 58명, 대구 15명, 세종 17명, 전북 20명, 충북 21명, 경남 21명. 비수도권에서 최근에 꽤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비수도권은 요새 많이 나온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패턴부터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권역별로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은 대략 한 일일 확진자 300명이 아예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뭐 몇 주, 거의 한두 달 정도 동안 계속 300명 전후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거의 이제 고정이 됐고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비수도권인데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남권이랑 강원권이 지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권과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 한 10일 정도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남권 중에서도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일일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일일 60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 강원권 같은 경우에 10명 미만 하면 5명 전후반이던 것이 지금 한 20명 정도 일일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경남권과 강원권의 주중에 그 확진자 발생 숫자가 경남권이 3월 마지막 주에 54.7명, 강원권이 21.0명으로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만족 기준이 60명이거든요. 근데 거의 60명 가깝게 올라와 있고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기준이 20명 이상인데 이미 이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놓고 봤을 때 경남권 경남권하고 강원권은 분명히 어느 정도 증가세 있는 게 맞아 보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경남권 그중에서도 부산 지금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부산시가
유흥업소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업종 특성상 지금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를 찾는 것이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굉장히 쉽지 않을 듯한데요. 이 경남권, 강원권, 특히 이제 경남권 쪽에서 이렇게 이제 집단 감염이 늘어난, 최근 들어 감염이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기 때문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보시면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여기고 있는 국민이 전 국민의 60% 정도 됐거든요. 예. 이런 것이 분명히 지방 쪽에 좀 더 많을 겁니다. 지방 쪽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세가 그닥 눈에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뭐 여기는 코로나 청정구역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확산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제 지역세 안으로 지금 숨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선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관리는 하겠지만 유흥업소의 특성상 분명히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예. 이미 저희 작년에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T를 통한 역학조 추적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 익명 검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일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분명히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한 확진자의 발견과 거기에 따른 역학조 추적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2단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좀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사회 안에 확산이 될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미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숫자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건 늦습니다. 예. 위험성이 있을 때는 사전적 조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서 부산시에서는 거리두기 격상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번지는 그런 양상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완전히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확산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작년 예. 작년 12월부터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고 계속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나 논문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베리언트 오브 컨선이라고 해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2단계에 해당되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하고 브라질발 변이, 그다음에 남아공발 변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감염 속도가 많이 증가돼요. 한 50%까지도 감염력, 전파력이 증가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확산세가 빠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그 경각심을 갖고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유전자 분석 같은 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632건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289건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그 분석 양상을 보시면 특히 최근에 이제 분석된 40명, 추가 확인된 40명에 대한 분석 양상을 보시면은 18명은 해외 유입이고 이거는 뭐 해외에서 들어온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22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22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22명이 전부 내국인이고 이 중에 기존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연관돼 있다고 돼 있어서 발견이 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네. 그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혹시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라고 조사한 것 중에서 일부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어저께 발표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변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의 중간에 어디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진짜 조사가 필요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적인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에서는 한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29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는 18명까지 늘어났는데 관악구의 교회는 지하에 있고 기본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라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도 환기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그 실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교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단 감염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회라고 부르는 환경이 굉장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일단 예배 보는 환경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생각되어졌던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교회에서의 예배 과정 중에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크게 기도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한동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금 많이 신경들을 쓰시다가 다시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교회발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 교회발 감염이 중요한 이유가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 행사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교회를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쪽에서 조금 더 그 기본 방역을 준수하시는 그런 좀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활절이 다음 달 4일입니다. 4월 4일 얼마 남지 않았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2단계 방역 지침은 교회 좌석 20%까지는 허용되는데 부활절에는 10%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서는 잘 지키는데 그 끝나고 나서 같이 또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모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말씀 주셨던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예. 교회 안에서의 예배 공간에서의 이제 전파 가능성도 높지만 교회라고 부르는 조직이 그 예배 이후에 예배 이외의 소모임이 굉장히 활발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말씀 주셨던 충북 증평교회 같은 경우에는 카페 소모임을 통한 확산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도 필요하지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모임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또 주의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예.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이 목회자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의사나 전문가의 권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어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이번 부활절에는 목회자분들께서 이런 소모임을 갖지 않도록 좀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좀 이런 교회를 통한 부활절 예배를 통한 그런 전파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장소와 관련한 확진자 현황을 따져본다고 하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확진 판정을 보니까 6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교사 그리고 교직원들로 인한 감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다음 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도 매달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실효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제 검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 간의 간격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굉장히 이제 민감도가 높은 검사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검사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접촉이 좀 적은 한마디로 이제 닫혀져 있는 그룹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 예. 이런 선제 검사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장 좋은 집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이었고 그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면회나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면서 이제 사회적인 접촉이 많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에 일주 간격으로 우리가 선제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감염률을 많이 낮췄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만남이 많은 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달 예를 들어 그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에 한 달의 기간 동안 굉장히 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는 검사 음성이었는데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제 검사를 이렇게 시행하라는 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왔던 이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 감염 사례를 보시면은 한 사례에서는 3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유증상 원화가 이제 진단이 지연되면서 생긴 거였고요. 예.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원외 활동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줌바 댄스 같은 것들을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는 군에서는 이런 선제적 검사보다는 오히려 주의력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을 땐 바로바로 검사받게끔 강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 어린이집을 통한 전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내리신 정책이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50만 회분 그러니까 두 번 맞으니까 25만 명분이 들어오는데 요새 백신 수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일단 그 2분기 백신 물량은 확보가 다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백신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거의 총칼 안 든 전쟁이거든요. 그러게요. 저희가 3월 초에는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백신을 호주에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탈리아 정부가 막아버린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최초 시작됐을 때 마스크를 둘러싼 방역 물자의 수출, 그다음에 진단 키트의 수출을 때 벌어졌던 일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수입을 하는 입장, 일부 분량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이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한 고민은 계속 안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봐야 저희가 2분기 때 우리가 접종할 백신이 원만하게 수급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막연하게 계약했다고 기다리는 것보다 방역 당국에서도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떤 딜 같은 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딜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제 LDS, 그러니까 로우 데드 스페이스 주사기 네. 같은 경우에 백신의 효용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일부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마스크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평가가 좋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력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외교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진단을 하다가 진단 키트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하는 키트가 일부 부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고 본사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회사였는데 예. 외교부에서 나서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그 부분에 또 일정 부분 해결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백신의 확보 부분에서도 어떤 질병관리청과 같은 어떤 보건복지 관련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외교력을 통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백신 도입이 예정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접종 효과에는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백신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예.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특히 그 두 가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예. 이제 3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해진 접종 간격에서 접종 간격을 가급적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고 늦어도 그 간격을 일주일은 벗어나지 말라라고 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는 분명히 2차 접종에 대한 계획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접종 기간에 대한 동안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로는 원래 처음에는 4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었는데 4주가 아니라 8에서 12주의 간격을 접종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네. 그리고 접종 간격이 12주에 가까울수록 쭉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더 부스터의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을 저희가 좀 더 길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접종이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확보한 분량을 예. 일단 면역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스코틀랜드의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1회 접종만으로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80에서 84% 정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나타난다고 예.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추가 확보 물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일부 쓸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부스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데이터에서도 그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효과가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부스터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스터라는 게 2차 접종은 반드시 맞습니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2차 접종의 기간을 우리가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조금 자유롭게 운영할 수는 있는데 2차 접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접종을 해야 완전한 면역력을 획득을 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요, 독일에서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권고한다 이런 방침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9세 아래로는 맞지 말아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방침이 나온 겁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쪽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유럽 쪽의 반응은 뭐 코로나19 초반 대응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예. 각 나라별 사정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는 고령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혈전 반응 문제 때문에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접종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60세 이상에게만 주겠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접종 지침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물론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나오기 때문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정책적인 또 어떤 일부 결정들도 섞여 있어서 되게 지금 정책이 계속 바뀌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예. 일단 과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단기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 생긴 그 혈전 관련 이슈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혈전 관련 이슈들이 EMA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100만 명당 한 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한 혈전이 주로 55세 미만의 여성에서 또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60세 이상에게 접종하면 어떻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100만 명당 한 명의 가능성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고려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코로나19 그 자체가 코로나19 감염이 혈전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또 치사율은 2%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100만 명 기준이면 2만 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럼 100만 명당 한 명과 100만 명이 2만 명.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저울질할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60세 이상에게만 맞추겠다고 지금 동일은 결정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올바른 결정일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백신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